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국정 운영 능력과 안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후보 자질과 정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자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2천 명을 넘겨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 곳에서 검사와 치료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내일 발표합니다. 부모 돈으로 손쉽게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해온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0여 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식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일정 부분 집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급 확대나 금리 동향으로 볼 때 하향 안전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에 법인카드 이용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잠시 뒤 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심상정, 안철수 후보 등 4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오늘 저녁에 방송됩니다. 잠시 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TV 토론이 대선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저녁 대선 후보 4명이 TV 토론에서 여러 정책과 현안을 두고서 격돌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커지자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후보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저녁 8시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부동산과 외교 안보 주제에 대해서 20분, 일자리 성장 관련 토론과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도 각각 30분가량 진행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주요 후보들의 첫 TV 토론 전략도 다양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지방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정 운영 능력과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토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보, 경제 공약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정책 관련 말바꾸기 등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짚어야 할 부분은 짚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서 직접 받은 질문들을 다른 후보들에게 던질 예정인데요.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족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도덕적 우위를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사자 토론이 후보들의 막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일 당시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기관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와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서 또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직 갑질이자 국고손실 범죄라는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요. 몇 줄짜리 입장문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냐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김 씨와 이재명 후보 모두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젠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청년본부 아래에 이른바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도 설치했고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등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진행될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대선 불과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후보들에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일 겁니다. 설 연휴가 지난 오늘 민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역구 인천이죠. 수도권이신데요. 네. 지역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경제가 어렵고 예. 코로나와 맞물려서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줄 후보는 누구냐,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무능, 무지, 준비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 정권 교체 여론은 비록 높지만 네.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점차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번 설 연휴에 고향 안동도 찾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행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북의 부모님 묘소를 성묘하고요. 그 다음에 문중 어른들도 찾아뵈었는데요. 경북 공약을 지금 발표한 임청각에서 아마 의미 있는 행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북에 있는 안동에 있는 임청각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산실로서 1911년에 만주로 옮겨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국난에 빠졌던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장 항일운동을 일으키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19뿐 아니라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위기의 순간에 국난 국복의 산실이었던 경북 안동의 임청각을 찾아가서 경북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TV 토론 열리잖아요. 근데 TV 토론 열리기 앞서서 양자 토론이 좀 열렸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양자 토론 무산됐습니다. 자, 무산된 이유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민주당은 왜 무산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준비된 토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 이렇게 평가들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설 밥상에 민심을
우리가 살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시간 끌기 작전 때문에 결국은 무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산은 특히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시고요. 조금 알겠습니다. 더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매스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에게 언론 노출은 최고의 홍보 수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후보였고 국힘 역시도 이런 대선 후보는 처음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선 후보 토론 형식 방송 출연 여부도 살펴보게 되면 KBS 더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 KBS 일요진단, 그다음에 KBS 9시 뉴스, MBC 100분 토론, SBS 뉴스, 채널 A 대선 후보 토크 콘서트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이 써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혹시 프롬프트가 없으면 단 몇 분이라도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시중의 평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찬대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입장 들었고요. 잠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또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갑질 의혹 폭로가 터졌잖아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사과를 했죠. 당의 공식 입장은 지금 뭡니까? 당의 공식 입장도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었고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혹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수사 그리고 감사 기관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피해자 A 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분명하게 진위 여부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나흘 동안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민주당에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추가 조사 후에 밝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좀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약간 애매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배모 씨도 입장문을 분명하게 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되시는 께서도 입장문을 냈고 후보도 냈기 때문에 우리 감사 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살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7급 공무원 그 김모 씨 여러 차례 배모 씨가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죠. 배모 씨가 여러 차례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대부분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나중에 법인 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혹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KBS 보도에 나와 있는 그 카드 전표의 영상을 살펴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합계 금액은 서로 맞아 있는데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든지 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감사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전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관련 기사는 지금 비공개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5급 공무원 배 씨 과거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배모 씨에게 직접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배모 씨하고는 지금 제가 연락이 닿지는 않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군요. 주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야당 후보들의 공세가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감사를 뭐 겸허하게 수용하고 예, 그 예.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 토론회가 온 국민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적절하게 국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 큰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대리 수령의 경우에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는 거죠? 이것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배모 비서관이 예. 사실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A모 씨가 사실 남성이거든요. 예. 요것은 여성 관련 약이기 때문에 예. 남성이 대리 수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기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가지고서 한꺼번에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그 약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약을 수령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갑질 의혹 논란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인데요. 잠깐 앞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감사 기관이 진상을 밝혀달라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외부 기관의 감사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의 감사 기관으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입장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기관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내 행정관서에서 일어났던 법인카드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경기도의 감사실 또는 감사원에서 관련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문제시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뭐 금방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서 상응한 책임을 적절하게 규정에 따라서 지면 되지 않을까.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바로 나옵니까? 언제까지 나올지는 예.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요. 예.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감사 요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이 되면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네. 대표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부하처럼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또 검사장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네. 부원장이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죠? 네, 뭐 지금 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뭐 저쪽 당으로 사실을 또 이렇게 돌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워낙 막역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한동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면 한동훈한테 전달하겠다. 아니면 직접 내가 연락처를 주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검찰권의 사용화 뭐 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본부장으로 불리는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도 크게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씨와 검찰권의 사유화나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의혹도 또한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공보단장이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셨죠? 네, 뭐 설날은 예. 계속 일은 했습니다. 일하시고 네. 지역구가 수도권이시잖아요. 예, 분당 대장동. 판교죠. 네, 대장동도 포함되고. 있고요. 예. 지역 민심이 좀 어떻든가요? 유권자분들을 만나 뵈니까요. 예.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보다 확고해진 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안정감 있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 교체의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다 긴밀하게 정책 비전으로 메우고 그리고 그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찬대 의원도 수도권 민심이고 김은혜 네. 의원도 수도권 민심인데 좀 다르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도를 찾았고요. 네. 설 연휴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가장 의미 있던 행보를 꼽은다면 어디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설 연휴 31일 날 네. 저희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하고 사망했던 아. 그 서해 공무원 유족들을 직접 당사에서 함께 만나고 위로했던 점을 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이분은 오히려 정부가 신병을 비관했다느니라고 하면서 이분이 사망인지 실종인지 생사 판정도 안 해줬거든요. 예.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분 국민 한 분을 외면하는 사이에 가족들은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가 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그러면 우리 국민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같은 리더십을 보유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징성을 보여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 약속을 혹시 했습니까?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분들은 억울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 정부가 오히려 돌아가신 이 국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정보 공개도 안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TV 토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양자 토론 무수한됐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죠.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후획을 하자. 즉 경제 성장, 일자리 주제별로 하자. 주제별로 예. 하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당황했습니다. 대장동도 10분으로 나눠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서로 각 후보가 3분 정도씩만 얘기하면 대장동은 끝날 겁니다. 아. 대장동의 진실이 나오는 걸 이재명 후보가 두려워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로가 합의가 됐죠. 그러면 폭넓게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갑자기 자료 지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제 없이 토론을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았죠.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이 받은 거죠. 네, 민주당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받았고 민주당은 네. 이제 자료 지참하지 말고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별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답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네. 그걸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국민들께. 근데 예. 자료 지참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대장동을 어이없는 혹은 이재명 후보의 실정을 그냥 구멍이 숭숭 빠지게 말로만 말장난으로만 넘기려는 게 아닐까 해서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자료 없이 그냥 한번 합시다 했을 때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범죄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 그 부분은 윤 후보의 기억력으로 몰아붙였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는 100가지 말보다 한 가지의 진실과 사실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알 권리를 위해서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TV 토론에는 자료를 갖고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예. 사자 토론은 선관위에서 자료 지참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양자 토론에 특별한 예외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로 나오면서 자료 지참을 했었죠. 예. 좀 전에 박찬대 대변인도 자료 지참하면서 보시던데요. 네. 왜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 혹은 자료를 보여주는 거를 죄악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일은 대장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양자 토론 때 보여줄 자료를 오늘 다 보여주시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예. 네,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뚝심 있게 대장동 가고 의혹과 싶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혹시 나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론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알게 되면 예. 그 머릿속에서 기자분들에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보에는 지적 호기심을 차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TV 토론을 어떻게 보셨어요? 덕담 오고 가던데요. 저는 예. 새해 덕담 오고 간 자리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토론다운 토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셨나요? 워낙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경제에 관한 그 경험과 지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셨던 분이죠. 다만 토론이라고 한다면 상대 측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저는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현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설 연휴 사이에 뜨거운 사안이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 갑질 의혹 폭로였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혜경 여사의 문제를 넘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합니다 이재명, 나를 위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건 나를 위해 법인카드밖에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일명 머슴을 뽑는 게 선거인데 네. 그 선거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돈을 자신의 임의로 쓰는 머슴을 뽑으면 안 된다고 4년, 5년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시절에 그때 일했던 분을 뽑아와서 그분에게 수발을 들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도 보게 하고요. 박찬대 의원은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라 하더라라는 예, 그런 예. 전원 형태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민주당이 보였던 사과의 행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뭐라 하더라라고 카더라 뒤에 숨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예. 따라서 당시에 이거는 권력남용 그리고 부정채용이죠. 많은 청년들에게 보란 듯이 일자리를 자신의 지인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후보 부인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될 카드를 소고기나 아니면 초밥이나 그런 지사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감사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맡긴다고 하는데 네. 감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2010년에 개방형 임명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팔을 안으로 굽게 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외부 감사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 필요하다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외부 감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수사가 사안이죠. 필요하다. 저희가 예. 오후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 예. 그거는 청년본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7급으로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예, 이번에는 예.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분들에게 마치 수발을 드는 집사처럼 일을 강제할 권리는 어느 지자체장에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이재명 후보식의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재정은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곳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는 몰랐던 일이다. 직접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을 대리로 처방을 받고 가져오게 했는데 예. 본인이 먹을 거면 왜 그거를 김혜경 씨, 즉 이재명 후보 자택에다 걸어놨겠습니까? 그러면 자택에다 걸어놓은 걸 절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택에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애써 그거를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원래 거짓말 하나를 유지하려면 거짓말 7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격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 제보자 김 씨가 그 배모 씨와 주고받았다는 그 녹취록 혹시 확보했습니까? 저희는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 당에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 여부는 지금까지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에도 추가로 다른 제보가 이어져 나올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의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그동안의 그 녹취록이고
지금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혹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인지 특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워낙 이 같은 사안이 누적됐었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모를 리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 사과하실 때까지 그리고 정당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지실 때까지 이 제보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 오늘 사과문 발표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사과의 첫 출발은 진실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그리고 예. 담백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대충 사과하고 대충 비서가 한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네. 대장동에서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장을 왜 했을까요? 모든 공은 자신에게 있고 관은 비서에게 있다는 그런 방식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야기 잠깐 할게요. 네, 그러시죠. 윤석열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김 씨가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녹취를 보고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녹취가 정확히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또한 김만배 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에 거짓말로 하거나 아니면 일명 허풍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는지 검증이 안 될 말을 하면서 예. 우리가 무언가 단서를 잡았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최근의 여론조사 상황에서의 초조함을 이런 식으로 덮어서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안쓰럽게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만배 씨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정치적 생명력이 걸렸던 대법원의 선거법의 무죄를 이끌어낸 그 당시에 대법관을 8번이나 찾아가면서 이 무죄를 이끌어낸 그런 공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가 인가도 해주고 허가도 해주고 그리고 김만배와 함께 짜서 뭔가 도모했다는 건데 국민들이 보시면 억지로 들리죠. 송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납득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연막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 이야기 잠깐 할게요. TV 네. 토론 많이 윤석열 후보 많이 준비했습니까? 준비를 좀 하신 걸로는 알고 예, 있는데요. 오늘도 일정 없던데. 예. 예, 그럼요. 예, 일정 예. 없기로는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의 심정이겠죠. 다만 TV 토론이라 하는 건 말솜씨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화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뚝심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자신하고 계시긴 하지만 토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뚜껑이 열리면 반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예상하는 데에서 벗어날 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제 대선 전국의 판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아직까지 판세? 어떤 것도 저희가 단언하거나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판세는 여러 번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1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에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상승세가 더욱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안전하다 혹은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선거를 과거로 이끌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입장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공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2천 명을 넘기면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와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907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600명 넘게 늘어 역대 최다이면서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6배, 2주 전보다는 3.5배 증가한 확진자 규모입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10.9%로 올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3,256명, 전체의 58.2%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대응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 274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로 안정세이고 입원 가능한 병상은 1,989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살 이상 확진자가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준데다 사망자도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은 80% 이상 여유가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하루 확진자 5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중증 이상 입원 체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 치료자 관리는 한계치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97,136명으로 하루 전보다 7,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를 10만 9천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최대 관리 인원의 89.1%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루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은 3회에서 2회로, 일반 환자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참여기관 수를 계속 늘리고 의사와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범위를 늘리면서 재택치료 여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의 고심도 클 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일 확정해서 발표한다고요? 네, 사적 모임 6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6일까지만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내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설 연휴 여파를 고려해서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방역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거리 두기는 결정된 게 없고 내일 브리핑에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 새 확산세는 크게 바뀐 양상입니다.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조치는 다음 주부터 강화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에는 한 칸 뛰어앉기 등으로 이용자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위험군 등이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신속 항원 검사에 검사자들이 몰렸습니다. 선별진료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경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가 지나면서 신속 항원 검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PCR 검사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자는 신속 항원 검사 쪽에 몰렸습니다. 방역 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 발급 등이 필요한 단순 검사자들이었습니다. 새 검사 체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밀접 접촉자라고 판단해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경우인데요. 보건소가 보낸 문자가 없으면 바로 PCR 검사를 받지 못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진이 일일이 검사해주며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대전에서 공식적으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병행돼 운영되는 선별 진료소는 모두 5곳으로 구 보건소마다 한 곳씩 지정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비수도권 역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9,5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부산과 대구에서 1,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 전북과 경북, 충남과 경남 등 4곳에서도 900명대가 보고됐습니다. 대전도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550명을 넘었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도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면서 확진자 역학조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선제검사 등이 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동네 병의원 340여 곳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준비가 덜 된 곳이 많아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가 나가 있는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곳은 설 연휴 전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이 같은 전문가용 진단키트 200여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음압부스나 의료진 4종 보호구와 같은 배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아직 검사 시설을 완비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3곳 가운데 한 곳인 이곳에는 음압부스를 신청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애초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전국의 동네 병의원 340여 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이곳처럼 아직 검사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곳들이 많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곳 정도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선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코 속에서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기존 PCR 검사와 같은데요. 정확성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옵니다. 검사료는 따로 없고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명단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지정 동네 병의원을 1,000개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서울 시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19곳밖에 되지 않고 명단 공개도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키트에 2줄이 나오면 양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이곳이나 인근 보건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곧바로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부터 처방과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 체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택치료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확진자의 경우 의료진이 하루에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각 의원에서 자택 전화대기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짧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24일째입니다. 연휴 때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아직도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붕괴로 중단된 수색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입니다. 잔해물 추락으로 중단됐던 수색 오늘 아침 재개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오후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색은 3교대로 24시간 체제인데요. 오늘도 구조대원 등 180여 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그리고 드론 넉 대가 동원됐습니다. 어제는 구조대원들의 안전 때문에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색 작업의 중단은 지난 주말 24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될 때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28층에서 26톤 정도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큰 덩어리는 단단한 피트층 22층에서 멈췄는데요. 이미 구조당국은 붕괴에 대비해 쇠줄 30가닥으로 잔해물을 고정하고 바닥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래를 두텁게 깔아놨습니다. 덕분에 잔해물이 공사장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부근 주민들은 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구조대원 등 150여 명은 다행히 위험을 미리 감지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그제 오후 4시 반쯤에 현장에서는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구조당국은 발견된 장소가 깊숙한 곳이어서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구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11명을 입건하고 14명의 출국을 금지한 경찰 수사본부는 그동안 50명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림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할 뿐 현장 소장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가 경찰 조사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의 말이 다른 데다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빨라야 2달 뒤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이나 서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현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와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서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무성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의혹 또한 결제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직 당시 공사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서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녹취에는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을 지칭하는 시장과 정 실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해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진상 부실장은 녹취록 공개 바로 다음 날 황 전 사장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돼 윗선 수사가 한동안 멈췄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13일 정진상 부실장을 비공개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이 후보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단체가 이번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오늘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면 이번 설 연휴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핵심 의혹은 과잉 이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입니다. 황제의전 혹은 갑질 등으로 불린 의혹은 지난달 28일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A씨는 당시 업무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개인 심부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심부름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잘 아는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고 관련 통화 녹음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김혜경 씨 약을 대리 처방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분당 순회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라며 처방전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 대신 비서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자주 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며 백김 씨는 넣어줬는지 등을 일일이 보고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당일 허위 사실 유포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던 5급 공무원 배 씨는 닷새 뒤에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면서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잉의전 논란에 이어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제보자의 개인카드로 소고기 11만 8천 원어치를 결제한 뒤에 후보 집에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음 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 A씨는 다른 심부름을 할 때도 개인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바꿔서 다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후보와 김혜경 씨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런 사적인 어떤 공급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개선상이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이처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의혹 보도 엿새 만에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사용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이란 직분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 검증은 당연한 일이라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해 날을 세우던 이재명 후보가 이 논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대선 후보 TV토론이 부동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최대 관심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이 계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특권 의식,
그리고 특권의식,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을 보면은 초기에는 무시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네. 배모 사무관의 그런 주장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저기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어제 그 김혜경 씨 본인이 예. 이제 사과를 했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예. 사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 이재명 후보 오늘 사과를 보면은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미리 부당행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잘못은 문제가 될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혜경 씨나 아니면 자신이 이런 그 잔심부름을 시킨 적은 없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부호를 달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절했다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좀 받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여기에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죠? 일단 경기도 감사관실이 있을 거고 또 감사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금 감사관이 김희수 감사관인데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렇게 발탁한 인사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나와서 그 의문을 표했는데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네. 뭐 지방의회가 한다든가 시민단체가 한다든가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감사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위원회가 별도로 열려가지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 하고 아마 나오더라도 올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감사 기관에 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과연 감사기관에 있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불법이 드러났으면은 그 법인카드 사실을 부정하게 쓴 것이 드러났으면 그걸 회수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감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 게 다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배모 씨도 그렇고 또 폭로했다는 그 제보자도 그렇고 다들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관이 불러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 단체가 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이건 경기도의 공문서들을 볼 외부 기관이 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것도 좀 애매한 법적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 표현이다. 만약에 있더라도 돈을 환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 처리할 일들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계선상에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그것은 김건희라는 분이 단순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쇠고기 먹는 데 사용했다. 심지어 제사 지내는 집에 제사 지내는 그 제수용 무슨 음식 종류 구입한 데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돈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도지사의 살림을 살았다 그러면 나라의 살림을 살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게 엄청 겁이 나고요. 아니
약을 정작 약을 배달한 것은 알겠습니다. 김경희 씨 배달했는데 왜 배비스간이 약이 필요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만 생기면 전부 부하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잘된 것은 전부 자기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김혜연 씨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송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하면서 지금 역공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역공이고 예. 또 달리 보면은 이제 물타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예. 이 그 송영길 대표의 인터뷰가 이재명 후보의 사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아마 그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엎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단맛에 익숙해진 것 아니냐? 유권자들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물타기를 했다라든가 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배우자도 결국은 검증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고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지금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후보의 문제지만은 사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도지사 시절의 일이고 그리고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다 완벽하게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기 대응 방법이 배모 씨에게 물어봐라. 배모 씨의 응답으로 대신하겠다. 아니면은 가짜 뉴스다. 심지어는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까지 하다가 지금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면목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대응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과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때 국민의힘의 대응, 윤석열 후보의 뒤늦은 사과에 대한 논란,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때 지금도 민주당이 대응이 명확하지가 않고 뒤늦었고 그리고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은 사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은 아니다라고 계속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포괄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과문을 보는 국민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감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검찰에 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문제가 아주 지금 양측의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빙일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일들은 공격이 과하면 결국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 부부 그리고 배모 사무관 이 3명을 대검에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오후에 오늘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발장이 제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공세를 계속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선에서 배우자 의혹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일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요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거티브 요인이 아주 크게 이렇게 비중이 있게 떠올랐다가 또 사그러들면 또 다른 네거티브 요인이 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끝인가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로 또 다른 네거티브 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번 선거는 참 유권자들이 정말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아주 그 볼썽사나운 투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대선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배우자 리스크가 얼마나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배우자 네거티브 양측에 모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존의 보수층, 기존의 진보층 이미 누구 찍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마음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요인들이 중도층, 지금 중도층들이 아주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들에게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TV 토론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과한 공격을 하다가는 또 무슨 배우자 리스크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지나치면 좀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설 연휴에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안설희 씨와 함께 의료봉사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지율 반등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서울대 교수고 딸은 UC 샌디에고에서 포스닥터 과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비리 의혹이 전혀 없고 아주 좋죠. 후보로서는 좋죠. 하지만 유권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뭐냐면은 나와는 다르다. 서민과는 다르다. 저런 가족이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의료 봉사를 했고요. 설 연휴에 표심 잡기 위해서 후보 그리고 당 움직임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모아봤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입니다. 저 동원 윤호예요. 윤호. 네, 윤호예요. 제 아들은 동호예요. 동호도 있어요. 네. 저희 동호 윤호예요. 생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그러네. 갑자기 기가 막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우리 아내한테 주셔가지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사령관님 왜 계시나? 여기가 그러면 6.25 때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죠? 이 지역이죠. 이쪽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은 이제 강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넘어온 곳이 우리 해병대 전 사령관님께서 제적봉이라고 명명을 하셨다면서 원래 여기가 제적봉인데 6.25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애기봉은 김포죠. 김포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제적봉으로 다시. 여기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이름을 지었고. 아니 카메라 이제 안 보이는데. 됐어 그냥.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렇게 평화전망대에 와서 보니 국력당이 손에 닿을 듯합니다. 이북 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설 연휴 동안 대선주자들 참 열심히 움직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 중도층과 함께 호남 표심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 등반도 했던데 호남 득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호남 득표 목표는 투표율 90%, 투표율 80%, 그리고 득표율 80%입니다. 득표율 90%입니다. 80%, 90%. 투표 80, 득표 90%입니다.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60%,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30%.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90%를 얻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과거 호남에서 그 민주당 후보들이 80% 이상은 항상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얻어왔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 중반대 60% 이렇게밖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칫하면 우리 그 20% 어쩌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냅니다만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5%인가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인데 국민의힘이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은 뭐냐면은 호남의 2030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는 지역 단위의 지역 여론에 휩쓸리는 그런 투표를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2030 세대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50%, 60%이지만 결국 이 표가 어디 가겠느냐. 호남으로 올 거다. 그러면 90% 가까이 되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 뭐 아주 그 두 후보가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지만은 호남의 확정성이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있는 것이다. 숨은 호남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로 동상이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에서 또 모셔오려고 약간의 분위기를 가열하고 있는 인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뭐 선대위에 내세우겠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상대방에 가는 것은 차단하겠다. 최소한 중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 왔다 갔다 한 과거에 진영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징성은 있거든요. 중도층에 대한 그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 진영에 가면은 그건 사실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화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양측 진영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첫 사자 TV 토론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토론 관전 포인트 뭐로 보고 계세요? 일단 관전 포인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후보를 정했을 겁니다. 보수층이나 진보층이나 할 것 없이 이미 후보를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꾼다? 이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편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토론으로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토론 형식 자체가 미리 주제가 정해져 있고 자유토론 시간은 또 시간이 제한돼 있고 자유토론에 나올 문제들은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사이드한 승리나 패배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토론의 심판자는 중도층입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 사람 비호감이었는데 좀 그 토론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믿을만하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표가 1%, 2%만 됐다라고 해도 이번 어떻게 보면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각종 리스크를 좀 돌파를 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좀 연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오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연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그 태도를 보이느냐, 혹시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느냐,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색채를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4명의 주자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늘 TV 토론은 예.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정감을 주는 후보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소탈함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변화의 주역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제대로 달성하는 후보가 아마 성공하는 TV 토론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 차례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뒤따르는 차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 킥보드 그 상대 거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 받은 걸 갖다가 다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이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북면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1명이 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불이 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화약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62m짜리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다리차 장비가 맞은편 아파트에 부딪혀 파손되고 아파트 18층 유리가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24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다가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영화관의 관리 소홀로 관람객이 영화관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남편이 영화를 보다 잠든 뒤 상영관에 갇혀서 소방의 도움으로 새벽에 귀가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원래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퇴근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세청 서울 본부세관이 샤넬 가짜 의류를 비롯해 이른바 짝퉁 명품 5천여 점, 시가 12억 원 상당을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업체들 대표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가짜 의류 등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을 직접 소비할 목적인 것으로 속여 특송 화물로 반입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산양이 가정집 지붕에서 탈진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천일명의 한 농가 지붕에서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산양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산양은 현재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져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으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2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군은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습니다. 모두 임대를 낀 집으로 임대 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B씨는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했습니다. 법인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32채를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 거래는 모두 9만 건. 정부가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A군과 B씨 사례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모두 570건 적발됐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법인 명의 신탁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0년 70대책 당시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법인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 단기 매도하면서 매매 차익은 평균보다 20%나 높았습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예외로 두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러한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하향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한 금생산 공정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방위 외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사도광산. 자,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동해 건너편에 니카타 현에 있는 섬인데요. 예. 그 금과 은의 광산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 일본에서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예. 문제는 일본의 유명 관광지이지만 또 우리한테는 그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 강점기 때 네. 강제징용 노역의 상징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 침략을 채택하고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포장하는 곳이죠. 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추천서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일본 정부로서는 뭐 금 생산이나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꼼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본 철저하게 이웃나라 그 조선을 한국을 식민지배한 걸 숨기고 있습니다. 또 식민지한 것도 자기들이 도와준 걸로 포장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일본의 어떤 그쪽으로만 상징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침략하고 강제 조선을 징용하고 노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실을 쭉 빼버리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예. 철저하게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보다는 일본 정부의 목소리가 통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일본에서는 그 세계 지도에서 아예 삭제한 것만큼 전혀 우리 입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자,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인을 강제 동원에 노역시킨 곳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몇 명이나 강제 동원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네, 1,200명부터 2,000명 사이에 있다고 기록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또 최근에는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최소한 1,200명 정도와 강제 징용이 되었다는 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의 국립문서보관소에도 그 소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 예.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도 그 내용에서 고발했거든요. 우리 한국 내 자료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드러난 것만 해서 최소 1,141명인데 예. 이 자료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그 한국인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아픔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네. 한시설인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양심적인 단체가 있는데도요. 이런 네. 걸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우리나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관련 국가와 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네, 2015년도부터 그 중국에서 이제 난징 대학살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게 올라가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침략 사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이웃나라에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조항을 추가했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예. 기회가 아무래도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는 나라인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인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설득이 알려서 일본 스스로가 한 약속에 대해 지키라고 홍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5년부터 관련국들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본 스스로 넣은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요. 자, 네, 세계 문화 대학살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세계 유산으로 채택되려면 21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 한다. 자,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일본은 그 철저하게 이제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즉 가장 많이 후원금을 낸 나라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자신감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웃나라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일본의 문제는 이제 바퀴 자동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지 말고 70억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기들 역사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관련국이 반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처럼 이렇게 이웃나라를 철저히 무시하고 침략의 역사를 등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어떤 지구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웃나라의 강제 징용 노역에 대한 부분을
관련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포장을 했겠습니까? 예. 특히 유네스코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초중고교 교사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교사가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침략 역사를 세탁하는 것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유네스코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책임을 다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고 예. 이 내용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 강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또한 일시적으로 이제 항의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세기가 한류 열풍도 있고 해서 이제 한국인의 목소리가 일본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먹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야말로 이제 한국인의 힘을 국제사회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전문가나 관련된 정보기관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역사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기관만 이런 위원회에 참가하지 말고 해외 홍보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예. 각 나라 주요 언론과 교육기관 그리고 각 나라 NGO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역사 전문가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번 것만큼은 그 70억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국제 홍보 전문가를 좀 동원을 해서 네, 전 네. 세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서 이 사도광산 국제문화유산 등재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정부 외교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지 협의했다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시 아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이 유럽에 연료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접촉한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중국이 포함되지만 중국과의 접촉은 제한적이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유럽연합 EU 당국자들이 아시아 국가들과 스와프 형태의 장기 가스 계약이 가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당국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당국과는 연유 탓에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도의 국영가스 회사인 게일은 종종 미국 선적분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시 이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가스 생산국들과 접촉해 비상사태 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가스 시장은 원유와 달리 예비 용량이 거의 없고 단기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인체 실험을 했더니 접촉 이틀 만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실험 참가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세에 그쳤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건강한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을 코로나19의 일부로 감염시킨 뒤 2주간 관찰했습니다. 알파 변이가 나오기 전 단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소 분량 코 안에 뿌린 결과 참가자의 절반인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인체 실험입니다. 기침 등 감염 증상은 바이러스 접촉 이후 42시간 만에 관찰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를 5세가량 거친다는 기존 추정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감염되고 나서 5일째가 감염력이 가장 높았고 평균 9일 뒤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감염 초기 40시간 만에 목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에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매우 효율적 방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감염자 중 2명은 중도에 항체가 검출돼 실험이 중단됐고 나머지 16명은 콧물이나 몸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나 백신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인체 대상 연구가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이처럼 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는 이른바 폐쇄 루프라는 걸 통해서 선수와 취재진을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이 어떤지 베이징에서 이지은 기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진의 생활은 제약의 연속입니다. 정해진 호텔에 머물면서 미디어 센터와 경기장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묵고 있는 미디어 호텔 마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장과 함께 자물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호텔 측은 아예 물과 각종 비품을 알아서 가져가도록 복도해뒀고 방역복으로 꽁꽁 싸맨 직원들이 소독을 이어갑니다. 식당 한 곳을 제외한 내부 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임시 매점이 유일합니다. 호텔에서 나갈 때는 짐 검사를, 호텔 마당에서는 매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창밖으로만 볼 수 있는 베이징 시내에는 곳곳에 걸린 배너만이 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알려줄 뿐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둥지라는 뜻의 야오차오로 불리는 베이징 국가체육장은 개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 주변은 오가는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14년 전과 같이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맡았습니다. 개회식과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모두 중국 본토 거주인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会有遗憾，现在因为戒严嘛哈，另外还有一个疫情的问题，所以呢不能直接到场馆去看比赛，所以这比较遗憾。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눈과 얼음의 축제가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이 미국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주에 이어서 거제에서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류현진의 옛 동료 푸이그는 같은 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토론토의 유현진이 거제에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로 출국이 늦어지면서 제주에서의 2주 훈련에 이어 하나 캠프가 차려진 거제에서 몸 만들기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설 연휴를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건 성인이 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평상시에도 한 2월 중순에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를 시작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팀 에이스에서 밀려나 제3선발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10년 차가 된 올 시즌도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몸 조심하는 게 뭐 첫 번째인 것 같고 항상 목표로 하는 뭐 30경기 선발 투수가 30경기 이상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코리안 몬스터가 거제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날, LA 다저스 시절 동료 푸이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된 옛 동료 소식에 유현진은 대단한 도전이라며 KBO 리그에서의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항상 저도 하는 얘기지만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동 푸이그는 일주일 자가격리 뒤 10일 전남고흥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게 되며 캠프 구성이 늦어지는 류현진은 출국일이 여전히 미정이지만 한국 땅에서 둘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이 다리 부상을 털고 약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구단 SNS에 소니가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손흥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6일 첼시와의 리그컵 준결선 1차전 직후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 전열에서 이탈한 뒤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지난달 24일 첼시와의 리그 맞대결에서 0대2로 지면서 콘테 감독 부임 뒤 정규리그 첫 패배를 당하는 등 4경기 2승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사짓기가 한결 편리해졌고 생산량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재배 농가를 위한 최적 환경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됐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비닐하우스. 하우스 안에 토마토 밭은 널찍하지만 일하는 농부는 단 한 명입니다. 토마토에 물과 영양제를 주거나 환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모든 일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덕분입니다. 농장주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하우스 내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10이었다면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6이라는 노동력이 감소가 됐고요. 생산량과 수입원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 딸기밭을 돌보는 사람도 여성 농부 1명. 컴퓨터 앞에 앉아 딸기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땅속의 환경까지 쉽게 할 수 있어 일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상토 속의 모든 그 변화라든가 그런 걸 이 환경지에서 읽어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하니까 농사도 더 잘 되고 더 편리해지고. 이들 농가가 최적 환경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생산량이 많게는 48%나 늘었습니다. 초보 농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우수 농가의 노하우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통 이제 농업인분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본인의 데이터와 이제 환경 설정의 모델을 비교하게 되면서 좀 더 정밀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토마토와 딸기, 파프리카 농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에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접목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토양 검정을 통해서 경작지별로 알맞은 양의 비료를 사용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토양 검정은 농업기술센터가 토양의 영양 상태를 진단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하면 적정한 양의 비료를 사용하게 돼서 농경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부 지역의 꿀벌 집단 실종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녕 지역 양봉농가 40여 곳에서 벌통에 있어야 할 꿀벌 무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거창과 함양, 합천 등지에서도 같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쾌청하지만 찬바람에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추위 기세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동쪽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조금 내리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부터 다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까지 제주 산간의 최고 10cm, 호남 많은 곳에는 7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관령이 영하 14도, 서울과 대전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